반갑습니다. 아니 이 아마추어들이라고 그러는데 프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우리 연설 듣지 말고 계속 노래나 들을까요? 뭐 조정래 선생님께서 본론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참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봄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의 봄만 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계절의 봄만 오지 말고 경제의 봄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런 봄날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참 드문 사람이에요. 드문 사람. 제가 이광재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이광재 후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광재 후보와 저는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한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기고 행복감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우리 이광재 후보가 멀쩡하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차출해 가지고 내려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가지 마라, 그거 왜 바보같이 가냐. 그런데 당명을 따라서 갔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그보다는 덜하지만 당을 위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이광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이제 본인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당이 선택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막 추격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지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격을 해서 그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그럽니까?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앞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넉넉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몇 표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예요. 산업화에 성공했으면 민주화를 못하고, 민주화에는 성공했는데 산업화를 못하고, 그런데 코리아만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공시킨 나라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코리아를 본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은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화에도 반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민주화 산업화가 1+1이 2라면 우리 민주당이 한 1.5 정도를 하고 다른 당이 0.5 정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룩한 그런 그 과거의 노력,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같이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 그리고 경제가 성숙 단계를 넘어선 나라들보다도 우리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도 안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금년도에도 아마 겨우 2.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한 경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민주주의는 어떤가?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의 민주주의 척도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독재화로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부유한 그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는 이광재 같은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성과를 내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광재 후보와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제가 반장 노릇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장이 반장입니다. 반장 노릇까지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면면이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다 그걸 아는데, 저한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무언가 확실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뽑아봐라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광재를 얘기합니다. 이광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아침 조찬 약속을 해서 제가 정시에 가봤더니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보다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10분 전에 갔더니 거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20분 전에 갔더니 그래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들었어요. 졌다. 네? 매사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냥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제대로 과거보다도 더 성과를 낼 건가 하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광재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판교. 이 판교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에 대해서 판교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과 이광재의 아이디어와 이광재의 열정이 더해져서 변화를 추구할 경우와는 저는 결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광재를 이곳 분당에서 일꾼으로 선택하면 판교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판교에서 압도적으로, 분당에서 압도적으로 이광재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광재! 자, 이번 선거가 우리의 분당을 위한 일꾼만 뽑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감당할 그런 진짜 좋은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2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2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나아질까요? 제가 경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못하는 게 경제보다 더 못하는 게 있어요. 경제는 그래도 정부가 100%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진짜 제일 못하는 게 인사예요. 인사. 도대체 인사를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호주에 대사를 보내갔는데 25일 만에 그만뒀잖아요.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호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이 G20 국가고 또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이고 민주주의 척도가 저 앞에 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대사가 왔다 25일 만에 그냥 소환되다시피 해서 갔다.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국가 원수로서 영국을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4일 전에 그걸 캔슬했어요. 이건 뭐 외교 참사도 보통 참사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는 얼마나 지금 더 삭막해지고 있고 뭐 모든 문제가 정말 잘못하는데 그 시초는 인사의 잘못이에요. 인사의 잘못.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민생은 도탄지경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확실치 않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죠. 그러면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미워서 심판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사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검사들만 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들만. 검사는 범인 잡고 죄를 묻는 건 선수지요. 그렇지만 다른 분야는 그분들은 잘 못해요. 그런데 금감원장이 검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사고 중요한 자리들이 검사들로 채워졌으니 되겠어요? 제가 있던 총리실도 보니까 검사가 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에 하던 것, 그 방식을 바꿔라. 그런 국민의 명령을 주는 날이 4월 10일이고 그 방법이 투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일, 6일이 사전투표지요? 네. 사전투표 하실 거예요? 네. 이왕이면 사전투표가 좋습니다. 사전투표일 그리고 본투표일 절대 모두가 투표를 확실하게 투표장에 나가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이광재를 지지하고 투표를 안 하시면 그거 헛거죠. 예, 투표 다 하실 거죠? 네. 예,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방식, 민주주의를 더 존중하고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아는
그런 국정 운영,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심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지난 총선거에서 180석을 얻었죠. 그러면 그 제1야당의 대표는 상당히 막강합니다. 180석의 대표니까. 그런데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께 우리 한번 만나서 국정을 좀 의논합시다. 민생을 좀 의논합시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책을 좀 함께 의논합시다 하고 여러 번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걸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안 만났어요. 아니 뭐 좋아서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만나줍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12분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12분의. 대수로는 19대인데 12분이 있었는데 그 12분은 모두 영수회담을 다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민주당 대표를 하는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보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와서 제가 좀 뻗대다가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어서 청와대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민생을 논의하고 국정을 논의하고 남북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성과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80석의 제1야당 대표가 민생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지껏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둬도 됩니까? 심판해야 되겠지요? 그게 이번 총선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로 보내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서명을 해야 그래야 그 법이 발효가 돼요. 그런데 그 법이 마땅치 않으면 대통령께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제2 요구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언론에서는 거부권이라고 얘기해요.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12분이 대통령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13분 중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다른 분은 막 10년도 한 18년 한 분 가장 장기 집권하신 분은 18년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경시하는 거다. 그리고 국정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의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여소야대였음에도 불구하고 2건밖에 행사를 안 했어요.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와 협력을 거부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국정이나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선거에는 엄청 관심이 많으셨어요. 최근에 간담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네. 거기서 엄청난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토건 공약, 판교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높일 건가 이런 게 아니고 토건 공약을 주로 했는데 그게 수백 조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 대책은 물론 없죠. 그런데 이걸 선거용이라는 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알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뭐 부가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예요. 세수 결손이 원래 받으려고 하던 세금보다 덜 거친 게 56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 적자가 100조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수도 확보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인데 그냥 막 깎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함께 합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금 깎아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라가 거덜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감세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민생과 국정 운영보다는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